네, 안녕하십니까. 더 라이브의 한상원. 최욱입니다. 네, 태풍 미탁이 당초 예상보다는 빠르게 우리나라를 지나갔는데요. 전국 곳곳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곳곳이 침수되고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져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 아무쪼록 피해 복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생각보다 태풍의 피해가 심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댓글창에도 걱정하는 그런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지수님께서도 안타까운 태풍 피해 소식이 들려서 슬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네. 그 밖에 이제 오늘 있었던 집회 관련해서도 글을 많이 남겨주고 계시네요. 오늘도 생방 진행되는 도중에 여러분의 댓글을 소개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더 라이브의 댓글창은 열려 있습니다. 마이케이,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방송 보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월 3일 더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이슈 더 이슈는 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더 라이브에서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개천절인 오늘 광화문에서 보수정당과 단체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집회는 오후 1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오전부터 광화문 광장이 인파로 꽉 채워졌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들이 빨리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우리 애국자는 못되지만 나라가 살아야 되잖아요. 빨갱이 나라 되면 우리나라는 아주 피바다가 되고 피바람이 불어요. 지금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정유라의 몇십 배가 좋은 게 딸이래요. 그래도 정유라는 금바지라도 따왔어. 금메달이라도 따왔지. 나라를 그래도 위신을 세워서 금메달을 따왔기 때문에. 지금 조국 딸은 뭐 금메달 땄어요? 네, 자유한국당은 전국 당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는데요. 네, 집회 현장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KBS에서 왔는데 저희 직접 와보시니까 소감 어떠세요? 국민들의 열망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그리고 이 정권에 대한 분노와 조국 퇴진에 대한 열망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더 이상 국민을 가르고 편가르고 분열시키는 그런 정치는 이제 그만하셔야죠. 조국 사퇴하시고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네, 보수 단체들도 따로 집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오늘은 반드시 문재인과 끝장을 내고 청와대에 저 문재인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외칩시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문재인 발이 끌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 보수 기독교 단체는 기도까지 하면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는데요. 조국을 인정하면서 저희 대통령으로서 정권을 맡길 만한 사람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국민들이 계속 오잖아요. 한 200만 이상 올 거니까 이 뜻을 청와대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오늘 집회에 3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모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그 광화문 쪽에 전면 도로가 통제됐을 정도입니다. 집회 참가자 중 일부는 광화문 집회를 만주고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6명이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광화문에 모이셨는데 저는 그 집회 과정에서 불법성만 없다면 네. 이렇게 그 참가하신 분들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정치인분들이 네.
자, 봤지? 우리 쪽 이렇게 많이 모였어. 라는 식으로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귀한 시간 내서 광장으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정치인분들은 좀 자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지점은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집회 과정에서 몇몇 촬영 기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또 어떤 여기자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보도까지 들려왔거든요. 또 그 청와대 진입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폭력 사태로 인해서 경찰이 연행됐다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내란 선동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지만 이런 본인의 자유를 피력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슈 더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됐습니다. 조사는 오전 9시부터 시작돼서 8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결국 이럴 겁니다. 검찰은 왜 정경심 교수를 소환했는지, 무슨 질문을 했을지, 또 정경심 교수와 변호인 측은 뭐라고 대답했을지 아마 그게 가장 궁금한 지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 그렇습니다. 법조인 가운데 가장 만만한 사람입니다. 네. 네, 김남국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남국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이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검찰 소환 조사가 오늘 있지 않았습니까? 과연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을지, 어떻게 대응을 했을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검찰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고 의혹을 제기했고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어떻게 응수했는지 아시겠죠? 네. 제가 최욱 씨 수준에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좀 기분 나쁜데. 아니 뭐 본인께서 일단 설명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네네. 좋습니다. 자, 네. 일단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거, 가장 쉽게 오늘 소환 조사의 핵심 쟁점은 어떤 걸까요? 네, 많은 기사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쟁점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동양대학교 표창장과 관련되어서 이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냐, 이 사문서 위조죄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문제가 된 사모펀드. 이 사모펀드 사실 많이 모르신다라는 분들 많으신데 네.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냐 아니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운영사인 코링크 PE를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했느냐 이 두 가지가 크게 쟁점이 되는 것 자,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그러면 먼저 표창장 관련해서 어떤 식의 질문으로 압박을 해 들어갔을 것 같은지 그거 일단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아마 법무부 장관 딸에게는 정말 봉사활동 했느냐라는 것들을 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진술과 그다음에 항상 이제 문제가 되었던 이 정경심 교수의 PC 안에 있었던 이 표창장, 이게 완성된 표창장이 아니라 이 직인이 이렇게 잘려진 파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검찰에서 가장 심하게 압박을 하려고 했던 것은 자, 컴퓨터 안에서 나온 이 파일은 무엇이냐라고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사실 표창장 총장 직인을 갖고 와갖고 찍었다라고 이제 의심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아들 표창장을 이용해서 위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 측은 어떤 식으로 반박했을 것 같습니까? 네, 우선 정경심 교수는 위조할 필요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것이 목적, 행사하려고 하는 목적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딸이 뭐 봉사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교수들이 봉사활동에 대한 표창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사문서 위조할 이유나 목적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직인 파일과 관련되어서 이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는데요. 만약 정말 그 직인 컴퓨터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사문서 위조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어떤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어떤 기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다른 보도에 따르면 이 조교가 있잖아요. 네. 교수실에는. 근데 그 조교들이 이 정경심 교수는 워드밖에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컴맹이다. 때문에 내가 그런 능력 자체가 안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자, 그러면은- 마침 여기에 그 예. 표창장 위조 권위자가 한 명 와 있거든요. 제가 위조- 네, 그러니까요. 검찰에서 의심하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재현해 보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와 최욱 씨의 표창장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최욱 씨의 표창장이 검찰이 주장하는 그 조국 교수의 아들의 표창장 네. 원본이고요. 네. 이게 보면은 두 개의 표창장에 한 군데는 직인이 찍혀 있고 한 군데는 직인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아래쪽 하단을 보면요. 그러면 지금 검찰의 주장은 이 직인 부분을 이렇게 컴퓨터로 잘라내서 컴퓨터 잘라서. 컴퓨터 잘라내서 이렇게 붙였다는 거랍니까? 네. 붙여서 위조를 했다. 네. 그리고 이 파일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안에 들어 있었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정경심 교수 측을 압박을 했던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정경심 교수는 이 파일은 의미가 없고 심지어 이거를 오려 붙이려면 가위로 오려 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컴퓨터로 위조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뛰어난 기술이 필요한데 정경심 교수는 정작 컴퓨터 기술이 거의 없다. 네네. 네. 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네. 저는 위조한 적이 없고요. 네네. 네. 아마 그 도장을 파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도장 파일을 이게 따로 이렇게 살려면 이게 한 3,000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00원을 아끼려고 실제 직인을 종이에다 찍어가지고 스캔해가지고 그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잘라가지고 하는 순간 바로 그 자른 그림 파일이 음영이 생기고요. 그래서 실제 다른 곳에다가 붙이게 되면 그 해당 파일이 네. 마치 다른 것을 이렇게 겹쳐서 한 것처럼 자연스럽지 않아가지고 저도 결국엔 도장 파일을 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런 식의 해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아마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이게 그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그들이 그렇게 자신을 가졌을까요? 그러게요. 그 지금 저도 그 부분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오히려 저는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빠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문서 위조를 했다라고 하려면 사실은 사문서 위조를 했다라고 하는 그 원본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검찰 측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사본에 불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와 관련되어서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이 원본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문서 위조 방법과 관련돼서 처음에는 직인을 찍어서 했다라고 했다가 다시 또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직인이 아니라 다른 방법에서 의해서 했다라고 하면서 공소 사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예. 저 그래서, 김남국 씨, 네. 오늘 그 정경심 교수 변호인이 아니라 우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네네. 저 변호인으로 생각하고 저도 시뮬레이션을. 시뮬레이션. 메소드 연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원본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 재판할 때 원본을 들고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 좀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원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제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정말 위조를 했다라고 한다면 원본이 없는 게 사문서 위조와 관련되어서 혐의를 벗는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만약 정말 이게 제출을 한다라고 하면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이제 유죄냐 무죄냐 이런 걸 떠나서 원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문서 위조의 방법이라든가 공소사실 입증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표창장 관련해서는 아마 이런 공방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는 어려운 거예요. 먼저 이것 좀 한번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네. 18일부터 이제 그 표창장 위조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이제 18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만약에 유죄가 입증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그 첫 번째 18일 기일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보통 이제 형사재판이 있게 되면요. 검찰이 수사한 증거 기록을 열람복사해가지고 변호인이 그것을 기록을 검토한 다음에 우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하면서 열람복사를 제한하고 있어가지고 열람복사가 가져서 변호인과 검찰이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기일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18일의 네. 첫 재판이긴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지금 충돌이 많기 네. 때문에 좀 연기될 수가 있다. 네, 연기는 아니고 예. 그날 이제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재판이
재판이 진행돼가지고 유죄가 선고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유죄 선고된다라고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긴 하지만 사문서 위조가 사실은 크게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 유죄 받는다고 하고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요. 사문서 위조가 벌어지는 과정은 사실은 대개는 이 위조된 사문서를 통해 가지고 더 큰 범죄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뭐 처벌된다고 네네. 하더라도 크게 처벌될 범죄는 자, 아니라고 봅니다. 한상훈 아나운서. 네. 예측은 물어보지 마세요. 이 친구 다 틀립니다. 네, 예측은 물어보지 마세요. 네, 우리 AI처럼 제가 빅데이터를 모집해가지고 시뮬레이션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공방.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인데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요. 이 부분이 어려워요. 일단 사모펀드부터 뭔지 잘 단어부터 모르겠어요. 어려워. 예. 사모펀드.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해주고 이야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펀드 투자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모펀드는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아는 사람들끼리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사를 설정하고 운영사끼리 이제 펀드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컨대 저하고 한상원 그 앵커님하고 아나운서하고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네. 최욱 씨가 투자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네. 제가 싫어 이러면서 안 받아주는 거. 우리끼리만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모펀드. 그러면은 그 공모펀드의 반대인 거죠. 네. 사적으로 돈을 모아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네, 우리끼리만. 네. 최욱 씨는 빼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제 비유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개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다고 개처럼 볼 이렇게 수- 돈 모아서 이제 이 돈 갖고 뭐 어떻게 이자 돈을 불리고 물론 이제 네, 좀 계약은 좀 다르긴 하죠. 아니 펀드를 네. 이제 불린다는 게 네. 물론 이제 다른데 투자를 해서 이제 뭐 수익을 얻어내는 거긴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네. 네, 자 사모펀드 자체는 뭐 전혀 불법은 아니라는 거, 요거 일단 짚고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검찰은 어떤 추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되어서는 이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는 네. 오촌 조카가 굉장히 깊숙이 코링크 P라고 하는 운용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오촌 조카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코링크 P라고 하는 이 운용사를 정경심 교수가 실제 소유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모든 범죄와 관련되어서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주도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아마 검찰의 혐의 의심하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그야말로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투자를 했을 뿐이고 네. 이 사모펀드에 오촌 조카가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본 것은 있지만 이 범죄를 내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네. 것이 경경심 난 돈만 교수의 넣었을 뿐이다. 주장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사모펀드와 관련되어서 손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또 시청률을 좀 올리고자 좀 시각화해봤습니다. 네. 제가 좀 이해하는 게 맞는지 그것만 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간단하게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제가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자신 없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 해주길 바랍니다. 힘을 냅니다. 네네. 최욱 씨. 자, 코링크피라는 펀드 운용사를 만들어가지고 익성이라는 회사가 우회 상장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횡령 배임 그리고 허위 공시, 주가 조작 등의 불법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이 확인하고 그 혐의로 오촌 조카를 오늘자로 구속 기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여기서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근데 사실 정경심 교수는 그동안에는 블라인드 펀드인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 불법성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오촌 조카와 공모 관계에 있을 것이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가 잘 됐나 모르겠네요. 아주 정리 잘하셨습니다. 잘했습니까? 네. 최욱 씨, 대단하십니다. 나 좀 쉴게요. 흔치 않은 광경입니다. 이렇게 깔끔한 정리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고요. 네. 지금 이제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돈의 업무상 배임과 관련되어서 오촌 조카가 업무상 횡령하고 배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돈의 흐름이 정경심 교수로 흘러 들어갔는지 네. 만약 흘러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아마 이런 부분을 검찰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게 코링크 P와 관련되어서
주도를 했다라고 실소를 했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조금 연세가 좀 있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주도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금 네.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한번 하는데 먼저 궁금한 게 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정경심 교수가 직접적인 관여를 했을 거라고 보는 건가요? 그 근거는 뭔가요? 이제 조금 여기에 나오지 않는 그 사모펀드에서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네. WFM이라고 하는 회사, 웰스 CNT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그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해가지고 횡령한 돈이 오촌 조카에게 들어갔고 그 오촌 조카에게 들어간 돈이 일부가 또 정경심 교수에게 들어간 것 아니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공공관계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는 그게 아니다.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돈을 넣었을 뿐이고 뭐 거기에 대한 이자나 혹은 원금을 돌려받았을 네. 뿐이다. 네. 라는 게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이고요. 주장이죠. 네. 네. 자, 이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어떤 식의 결론이 날지는 우리가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요 정도로 그러면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만약에 이 정경심 교수의 죄가 또 인정이 된다면 그 어떤 죄들이 되는 건가요? 정경심 교수에게는. 네, 이제 아까 제가 좀 설명을 하려다가 말았는데요. 코링크 P를 정말 오촌 조카를 통해서 실소유주했다라고 한다면 이 오촌 조카의 모든 범죄와 관련되어서 혐의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실소유주가 아니고 공범관계에 안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좀 더 낮은 수준.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 범죄에 있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래가지고 이 해당 범죄를 도와줬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에서는 공범관계 여부를 좀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직 유무죄를 가리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지금 오촌 조카와 관련되어서 구속 기소를 오늘 했다라고 하는데요. 공소장을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네. 정경심 교수는 좀 빠져 있었습니다. 공소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아직 이 혐의 입증과 관련되어서 불충분하다. 만약에 정말 검찰이 조금 더 확실한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촌 조카와 관련돼서 공범관계를 공소장에 대략적으로나마 그런 걸 기재했을 텐데 아예 그런 부분이 빠져있던 걸 보면 아직 수사가 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좀 더 짚어볼까요? 네. 시간이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그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 청문회 당시에 그 당일에 표창장 관련해가지고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언론과 야당 정치인과 뭔가 이렇게 좀 공무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서로 이게 정보를 주고받은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 영상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인의 기소 임박이라는 기사 보셨어요? 잘 몰랐습니다.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법무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처가 기소되고 본인이 수사를 받고 이런 법무장관이 과연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기소됐냐고. 검찰공화국이야? 기소했으면 끝난 거야 말이에요. 좀 앉으세요. 하실 말씀들은 만들잖아요. 이 부분도 좀 많이 좀 궁금한 지점이었어요. 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네, 모 탐사 프로그램에서 보도를 하나 있었죠. 네, PD수첩. 네, PD수첩. 네, MBC. 말은 되나요? 네. KBS 너 그렇군요. 네. PD수첩에서 보도를 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하기 전에 기자에게 이렇게 소스를 던져줬다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전산으로 기소를 할 테니까 그리고 그 공개는 12시에 할 테니까 기사를 좀 준비하라라는 그런 취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의심되는 것은 바로 저 인사청문회 과정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되니까 저녁 한 8시, 9시경을 넘어가니까 야당의 위원들이 일제히 갑작스럽게 정경심 교수가 만약 기소되면 사퇴할 거냐,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압박수위를 늘려갔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보가 결국에는 기자에게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결국에는 야당 의원에게도 흘린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팀장과의 통화도 사실은 이게 압수수색 팀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정보인데 또 야당 의원 곽상도 의원이 이런 걸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이 계속해서 피의 사실과 관련되어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이게 뭔가 이렇게 흘리면서 내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런 그 의혹들 때문에 민주당이 어제 그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조국 수사는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을 검찰에 고발을 한 거죠. 이런 과정들이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쪽에선. 네, 뭐 이게 지금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피의 사실과 관련되어서 하나씩 흘러나오고 또 그게 재밌는 게
검찰이 마치 언론인 것처럼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박하는 또 정보가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측이나 정경심 교수 측에서 나오면 또 그거를 반박하는 어떤 정보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다 보니까 이 검찰이 일부러 피의 사실을 흘리고 있다. 네. 그래서 여론을 악화를 통해 가지고 조금 사퇴를 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것은 현행법에 분명한 그거는 불법 불법이죠. 행위인 네. 거죠. 물론 이제 그걸로 기소된 건은 한 건도 없지만 말이죠. 네. 네. 결국은 검찰이 기소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검찰이 검찰을 기소한 상황까지 왔는데요. 자, 뭐 정경심 교수, 조국 대전 이 이슈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좀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많이 혼란스럽고요. 집회도 많이 열리고 있고요. 네. 좀 빠른 판단, 또 올바른 판단으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으면 아, 좋겠습니다. 상당히 그 하나만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는 아름답게 해야죠. 네, 네. 자, 오늘 죄송합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이상한 말씀을 김남국 변호사님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네. 아, 우리 제작진들이 굉장히 웃기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아, 재밌게 잘 만들었네요. 네. 사실 그 경제 뉴스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 경제 전문가를 모셔서 경제 뉴스 가장 쉽게 저희가 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요즘 한때 굉장히 주가가 높이 올라가다가 네. 조국 이슈 때문에 지금 침몰하신 분입니다. 또 침몰이라고 하니까 침몰했어요. 지금 아무도 안 찾아. 네. 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용서하십시오. 침몰 정도는 아닌데. 용서하십시오. 처음부터. 일단은 경제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좀 경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경제도 상식입니다. 네. 상식 수준에서 들여다보면요.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최욱 씨가 이해 납득시킬 정도면은 네. 뭐 쉽게 설명하는 거겠죠. 아,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최저 눈높이거든요. 저희 엄마도 이게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이해시키면 우리 엄마도 이해하는 겁니다. 네. 자, 쉽고 편한 경제 이야기 최백은 교수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相手の国が調査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공장에 필수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 소재가 언제 공급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네, 저거 만들어 놓고 아주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이. 아, 만족해하네요. 네. 사실 그 한동안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뒤덮었던 이슈죠. 그렇죠. 한일 관계 이슈. 근데 사실 조국 이슈 때문에 요즘은 언론에서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이 관련해서 최고 또 권위자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은 일본이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이게 초기에 사실은 승부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 불매 운동이 지난 3달 동안의 불매 운동이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단결을 해가지고 불매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일본이 저는 조만간에 백기투항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일본의 그 수출 규제 때문에 불매 운동을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요. 생각보다 좀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일본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료를 보시면은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수가 90%가 줄었다고 하고요. 또 그 한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던 일본 수입 맥주도 있습니다. 네. 수입산 맥주 같은 경우에는 99.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장들이 철수를 하고 브랜드 가치가 하락이 되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이 불매 운동이 효과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어떤가요? 이게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 불매 운동으로 인한 피해액이 일본 경제 규모에 비해서 크지 않다. 네. 그래서 이게 별 타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일본의 경제를 우리가 쉽게 제가 숫자로 비유한다면요, 우리가 경제를 내수하고 수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내수가 한 80이라고 한다면은 네. 한 20이 수출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수가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 이런 경제 구조예요. 일본은요, 현재. 예. 지난 5년 동안에 가계 소비가 한 1,000억 엔 이상이 줄어들 정도로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출이 20이었던 수출이 21, 22로 증가하지 않으면은 경제 규모 전체 100을 유지하기가 힘든 이런. 그래서 자그마한 수출 타격이라도 크게 이게 타격이 와닿구나.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매 운동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그렇게 이제 타격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 일본 제품에도 우리 한국 기업과 연계돼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선의 피해자가 생긴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게요. 일본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많은 경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 경제가 그러니까 칼로 무자르듯이 분리되어지는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많은 그러니까 기업 활동하는 일본 기업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종의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요. 죄 없는 백성들도 유탄을 맞듯이 지금 그러니까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그러니까 일본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 고용돼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도 그러니까 영향을 입힐 수가 있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매 운동을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서 좀 이제 무차별적으로 막 이렇게 찾아내고 그랬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혜롭게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일본에게 그러니까 피해가 좀 집중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대응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완벽하게 피해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는 결국은 일본 제품을 판매하던 이런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중소기업에서도 그러니까 한 1,100억 원 이상 예산을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공무원들이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는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클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현장 전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 대책을 지원 대책을 좀 더 세세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핀셋형으로요. 그리고 피해 규모도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책정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근데 불매 운동에 국가가 약간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조금 그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이제 시작은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벌어진 불매 운동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 아니 이렇게 부추긴다라는 비판을 또 일본 측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매 운동을 자발적으로 한 거고,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산업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판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경제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그 피해 보는 그러니까 일종의 유탄 맞아서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대책을 이제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불매 운동을 통해서 일본에 확실하게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기업도 타격을 또 피해를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있는 않겠습니까?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주시죠.
지금 일본과의 어떤 수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거는 구체로 보고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7월 초에 이게 시작됐을 때 네. 굉장히 불안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 3달 지나면서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싸움을 가만히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일본에서는 부품 소재를 지금 그러니까 안 팔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반도체 쉽게 관련해서.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소비하는 게 대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싸움은 쉽게 얘기하면은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웃기네. 나 물건 안 줄 거다. 그렇죠. 네.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대기업한테 물건 안 팔겠다고 하는 네네. 거잖아요. 네. 근데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일반 상식도 마찬가지지만은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갑질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거기에 빨리 적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경쟁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일본의 중소기업은 자신들의 그러니까는 이게 무덤을 파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주요 고객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큰 거래처를 잃은 거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기술 경쟁력 향상의 기회도 자꾸만 이제 그러니까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경우고 일본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게임입니다. 결국 좋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국내 대기업들은 자급자족을 시작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럼 결국 일본 측에서는 판매처만 있는 결과가 올 것이다라는 예. 것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수출을 보게 되면요. 한국이 일본에다 수출하는 것은 한 6% 감소했어요. 네. 물론 다른 요인들도 경기들도 있지만은 근데 일본이 한국에다 수출하는 것은 그 2배인 12%나 감소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에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흑자를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1년에 봤던 게 1조 2천억의 흑자를 봤었는데요. 네. 한 2조 6천억을 봤는데 근데 그것도 지금 올해 벌써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감소가 돼 버렸어요. 예. 야, 지금 그 댓글에서요. 어쩜 저렇게 권혜호 씨가 경제도 잘하고 지금 난리 났어. 저도 지금 보고서 네, 권혜호 씨가 경제도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고. 네. 네, 이분은 이제 최백은 교수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또 한 가지 자료가 있는데 지난 1일에 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그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내내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도체는 지금 설명하셨다시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싸움이기 때문에 괜찮다고는 하지만 좀 산업 전반적으로 보면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는 거는요. 네. 세계 경기 둔화, 특히 제조업 경기 둔화. 지난 밤에 미국에서도 지금 제조업 경기가 지금 크게 후퇴하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한 2% 가깝게도 다 폭락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 지금 제조업을 비롯해가지고 세계 교육이 굉장히 급감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충격인 것이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본과의 싸움에서 나타나는 피해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이 사실 더 큰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미중 무역 갈등이 예.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미국이 지금 뭐냐면은 자기 편에 서라고 지금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베가 지금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미중 간의 싸움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네. 이런 지금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말이죠, 그게? 예를 들어서 네. 아베가 그러니까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가지고 불평을 했지만은 네. 그게 WTO 협정에 위반되게 돼 있어요. 그걸로 네. 무역 보복을 하게 되면. 네. 그러다 보니까 뭘로 하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안보상 이유를 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안보상 이유를 대려다 보니까는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 등급 내려가지고 우리를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A등급 1등급에서 받았던 네네. 것을 네, 뭔가 특혜를 줬었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등급을 낮췄잖아요. 강등됐죠. 예,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해가지고 안보상으로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뭐가 생겼냐면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지금 종료를 선언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소미아죠. 네, 네. 지소미아를 종료 네. 선언했잖아요.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함으로써 이게 한미일 간의 미국의 입장은 한미일 간의 군사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려고 했던 건데. 중국이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하고는 중국하고는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중국하고 우리가 무역 거래 규모는 한 33% 정도 되고 홍콩까지 포함하면은 네. 반면에 일본은 5%뿐이 안 되는 나라예요.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채권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럼 중국하고 우리가 경제 전쟁을 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드로 한번 맛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싸움을 미중 간의 싸움을 잠깐 비켜설 수 있는 이
구실을 아베가 지금 제공해 준 거예요. 오, 전화위복이네요. 그렇죠. 손 안 대고 코 풀었네. 그렇죠. 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신의 한 수였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 지소미아 폐기가. 교수님, 이거 괜히 청사진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그래서 예. 일본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죠. 아니, 교수님께서 계속 이제 우리가 좋다, 이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계속될지 또 앞으로 이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길게 하면 우리 먼저 갑니다. 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앞에 얘기했듯이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일하게 경쟁력 갖고 있는 게 부품 소재 산업인데 네. 이게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명분 있는 태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명분 있는 태각을 하고 싶은데 그냥 물러가면 아베 정권 붕괴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괜히 분란만 일으키고 효과도 못 보면서 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경축사에서 이걸 정확하게 읽고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원상 복구해라. 그 대신 뭐냐면 대화의 장은 열어놓겠다. 그러니까 얘기로 풀자. 네. 예? 이 수출 규제는 그러니까 다시 원상 복구해놓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그러니까 입장 차이를 대화로 좀 풀어보자. 외교로 이런 해결하자.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 그게 저는 물밑에서 조율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 좋습니다. 굉장히 그 희망적인 얘기만 하셔가지고 기분 좋게 오늘 잠자리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참 최백은 교수님 모시고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좀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좀 부드럽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네요. 오늘 늦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더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더 라이브.